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정이 좀 팍팍하기 때문에 댓글 먼저 빨리 읽어보고 신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난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일매일 정성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뵙고 점심 때 뵈니 친구보다 자주 보는 듯 합니다. 항상 애청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그 기사에 오늘 웜의 신박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네요. 하이에나 기사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기축통화, 패권통화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걸 우리나라 IMF와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박전무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어렴풋 짐작이 되면서 뭉클먹먹하네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IMF 때 우리나라 국부가 많이 강탈당했습니다. 제가 좀 더 소상하게 다 설명드릴 수가 있지만 어제 얘기해서 조금만 그럼 더 해볼까요? 환율이 그때 1,800원, 2,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자, 그러면 1달러로 IMF가 오기 전에 97년 6월 요때만 하더라도 환율이 한 600원, 700원 하다가 태국 바토화가 무너지면서 한 800원까지 올라갑니다. 8월달 정도 되면. 그리고 3개월 뒤에 우리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고 그 신청하기 직전에 어제 그 하이에나 같은 신평사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9단계를 와르르 내려버리고 신용등급을 그렇게 내려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의 채권에 투자했다든지 그런 펀드나 이런 데서 내부 그 컴플라이언스 그 레귤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트리플 B 마이너스 이하 채권은 보유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해놨을 건데 뭐 더블 A 뭐 이러다가 투기 등급 채권에 해당되는 더블 B나 B 뭐 이렇게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무조건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채권이나 뭐 일단은 신용등급이 강등됐기 때문에 채권을 밀어 팔게 되고요. 밀어 팔아서 어떻게 되죠? 돈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한 채권을 예를 들면 채권을 투자했는데 원화로 바꿔서 채권에 투자했을 거잖아요. 근데 야, 돈 빼. 그러면 채권은 날리고 그걸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외환 보유고가 적은데 신평사들이 그렇게 등급을 낮추게 되면 그렇게 글로벌한 채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 빼야 됩니다. 환율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돈 빼야 됩니다. 그러면서 달러로 바꾸고 그러면 더더욱이나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달러 가치는 급등하면서 환율이 폭등하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환율이 폭등을 하면 그 JP 모간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또 이 글로벌 IB들이 또 다른 이제 하이에나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걔네들은 2008년 뭐 1997년 8년 이럴 때도 어쨌든 뭐 달러로 연준으로부터 얼마든지 달러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달러로 우리나라 원화 자산을 600원을 살 수 있었다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제는 1달러로 1800원어치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국내 자산을 그냥 2배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2배로. 그렇게 되면서 그 우리나라 테헤란로에 보면 지금 강남금융센터라고 되어 있나. 그게 현대 아이파크에서 만든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외 자본의 론스타한테 아마 팔렸을 겁니다. 그때 론스타가 외환은행도 헐값에 먹었고요. 해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환율이 1,800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산 가격은 뭐 똥값이 돼 있죠. 우리나라 주식이 1000포인트 하던 게 277 갔었으니까요. 98년대. 277 갔으니까 1000원짜리가 277원이 됐는데 원달러 환율은 600원이 1800원이 돼 있으니까 368, 3배나 그죠? 그래서 277원짜리를 1달러로 600원을 살 수 있었는데 1달러로 1800원어치를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국내 주식을 완전히 한마디로 똥값에 사고 부동산도 헐값에 강탈당했던 거죠. 그런 일을 이제 겪으면서 이게 우리가 정말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도 이게 국가 부도 사태가 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IMF에서 국제 모니터리 펀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해줬어요. 금리 변동성도 확대시키고 환율 변동성도 확대시키고 주가 변동성도 확대시키고 하라는 대로 다. 근데 지나고 보면 제일 좋은 대책은 뭐였냐면 베체라였었죠. 베체라. 네, 근데 그때는 몰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당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걸 2번, 3번 당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도 이 크고 작은 위기라는 거 남유럽 위기부터 남유럽이 탈탈 털리는 거 보면서 제가 그리스가 탈탈 털리는 거 보면서 참 우리 IMF 때 그렇게 털어간 것처럼 그리스도 국가부도 사태가 나다 보니까 그리스의 국채가 24%. 그러면 10년물이 24%면 10년 동안 그 24% 이자를 그리스 국민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네, 그리고 그리스에서 알짜 국가 인프라 산업 같은 거 해외 펀드들이 사가거든요. 너네 $2 필요하지? 그러면 그 자산 그거 우리한테 팔아 하면서 그걸 갖다가 양털깎기라고 합니다. 화폐 전쟁에서 양털깎기라고 하는데 그런 하이에나 같은 아이비들이 국가 부도 사태에 그렇게 들어가서 헐값에 싹 자산을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국민들이 10년 내내 그 24%라는 고금리를 갚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하이에나 같은 국제금융자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아 저장해두고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투자의 본질 책 잘 읽고 있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헬로파파님이 제가 몰랐던 또 부분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가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 정말 유명한 노래지 않습니까? 그죠?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죠? 우리 심수봉 선생님이 직접 가사 쓰신 거, 싱어송라이터로 직접 가사 쓰신 것도 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만송이 장미는 라트비아의 가요, 마리냐가 준 소녀의 인생이란 곡에 러시아어 가사를 붙인 노래이다. 그렇군요. 우리 심수봉 님이 가사 쓴 건 아니네요.
라트비아어 원곡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가사가 얘기하는 거는 딱 핵심은 그거죠. 그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하고 살아라. 네, 그 말씀이네. 참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좋으신 DNA로 자자손손 대대로 자손을 많이 별처럼 터뜨리시길요. 네, 그러셨습니다. 멋진 습관 덕분에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셨고요. 네, 우리 도희양님이 또 길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TSMC가 가격 올린다는 헤드라인 읽어주시자마자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떨어지겠네. 그렇다면 매도 신호?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역시 체슬리 인턴답죠. 네, 대단하십니다. 요 헤드라인 읽자마자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을 생각하셨다는 거 보니까 엔비디아가 갑이고 TSMC가 을인데 그냥 을이 아니라 슈퍼 을이다 보니까 나 가격 좀 올려야겠어 하면서 올렸을 때 그러면 그 영업이익률은 그런데 엔비디아도 이 슈퍼도 갑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도 가격을 올리겠다고 얼마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가격을 올리고 TSMC도 가격을 올리면 최종 엔비디아의 GPU를 사가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그러면 떨어지려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알케미스트 님이 전무님 저도 어린 왕자 책 아주 좋아합니다. 갑자기 비슷한 책 한 권이 떠오르네요. 연금술사 The Alchemist 라는 파울로 코엘료 작가의 책인데요. 잘 알려진 책이라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되지만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 네, 저 안 읽어봤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린 왕자와 색깔이 비슷한 아름다운 책이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의 본질 구매했고 덕분에 주식시장의 본질 속성 알아가며 재밌게 읽고 지적 유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에너지버스 산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반 조금 못되게 읽었는데 또 어린 왕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일하랴 육아하랴 인턴하랴 따라가기 힘들지만 또 어린 왕자 주문합니다. 어릴 때 읽었지만 지금은 없는 관계로 늦더라도 피니시선은 꼭 들어가겠습니다. 기록과 관계없이 완주는 항상 미덕입니다. 토끼도 좋지만 거북이의 마인드로. 네. 우리 김만구님께서 보면 항상 이렇게 좋은 댓글 달아주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40%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성구 매니저가 리포트 읽을 때 보면 정말 좋다 싶으면 굉장히 자신 있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분은 삼성 파운드리 높이 평가하는데 웃깁니다. 적자인데 60% 평가하셨죠. 네, 제가 틀린 부분이 하나 있었었죠. 삼성전자가 TSMC가 60%, 지금은 한 67%, 삼성이 한 11% 파운드리 하고 있거든요. 67%에 670조면 10%당 67%인데 670조니까 그 점유율을 10%면 그러면 100조인 거잖아요. 100조. 그죠? 100조. 10%면 100조. 60%면 600조. 그래서 전자가 조금만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을 뺏어오면 그죠? 뺏어오면 TSMC 한 45% 되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한 25%. 예전에 3나노 가면 우리가 진짜 잘할 거야. 뭐 삼성전자가 그런 얘기를 재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파운드리의 점유율을 10%만 뺏어와도 뭐 100조 시총이 더 생길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점유율이 14%에서 11%로 더 떨어졌어요. 참, 그리고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고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적자나고 있습니다. 네, 잘못 봤습니다. 자, 구독자가 99,000명인데 10만이 바로 누나 축하드립니다. 10만 되는 날 멋지게 선글라스 한번 착용하고 방송하시는 거는 어떨지, 네, 우리 토리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악플이 하나 있는데 조카분한테 카카오 모아가라고 했다는 말 잊혀지지 않네요. 카카오 12만 이상일 때. 네, 여러분 정봉임 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네, 카카오를 12만 이상일 때 사라고 한 게 아니라 21년 3월 달에, 네, 21년 3월 달에 요거는 여기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때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경제의 꾼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머니올라 여기 보면 21년 6월이라고 돼 있죠. 네, 21년 6월에 여기 영상에 대해서 쭉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카카오 네이버 실적 성장주여서 급등하나, 이때 거의 3월 달에 8만 5천 원 언저리에서 장례식장에서 만난 우리 조카 보고 카카오나 사라 이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6월 요때 24일 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만원 뭐 이래 갔어요. 8만 5천 원 하던 게 16만 원. 그래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요 머니올라에서도 물어보고, 그 다음 달 뭐 김 작가, 그 다음에 박정훈의 경제 한바, 예, 그런 데서 물어보는데 얼마나 더 오를까. 카카오가 지금 시총은 70조. 올해 3월 말에 군대 휴가 나온 조카한테 카카오나 사라 했을 때, 그 이유가 카카오라는 그냥 스토리 성장주가 아니라 실적을 동반하는 고성장주였는데, 최근 4년간 영업이 급성장을 했는데, 현재는 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늘 말씀드리죠. 성장주를 언제 팔아야 되는가 부분이죠. 여기 현재는 PBR이 10배. 여기가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요걸로 보면 되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현재는 PBR이 10배. 그래서 추격 매수를 권고하지 않음. 3개월 만에 60% 올랐다. 예, 조카한테 얘기하고 나서 3개월 만에 60%가 올랐어요. 그래서 PBR 10배가 넘고, 김 작가 나갔을 때 7월 달에는 14배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서는 사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 3년 전, 4년 전이잖아요. 이제 21년도.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점, 단점 막 이런 걸 찾으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한 얘기가 아닌 얘기로, 그죠? 예, 이렇게 적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런 악플도 다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또 잘못 얘기한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얘기처럼 삼성 파운드리가 만약에 점유율을 늘려가면 10%당 100조 이런 얘기는 분명히 제가 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분들이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 제가 좀 알기는 한데,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전이 기술이 형편없으니 뭐
어쩌고 저쩌고 동네 바보 형님처럼 3전 분발해야겠네요. 예, 이렇게 삼전이 기술이 형편이 없으니 TSMC는 가격을 50% 올려도 괜찮겠죠. 그러니까요. 이 TSMC 입장에서도 너무 가격 올리면 야 고객을 삼성전자한테 다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네. 바쌤 님도 미국에서 아이들 논어를 필사시킨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한 번씩 책임담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거나 갈팡질팡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책임담 탁 열어보신다고 합니다. 보통 불자분들은 불경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찬이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그죠? 성경책 한번 딱 열어보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열어봤던 부분은 또 신기반기합니다. 두 번을 덮었다 열었는데 능한 일이라고 힘을 다 쓰지 말라. 힘을 다 쓰면 쇠퇴해진다. 느슨하게 처리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차트의 정석을 수강 중입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의 중 선물 옵션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선물 옵션을 배우고 싶은데 추천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배우지 마십시오. 네. 선물 옵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리한 사시미 칼, 회칼과 같다고요. 그 예리한 칼을 아이들이 만지면 손이 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예리한 칼에 선물 옵션 하다가 다 날리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 선물 옵션으로 1000억 이상 벌었다가 1000억 순식간에 다 날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000억까지 간 분은 정말 10,000명 중에 1명이고요. 그 10,000명 중에 한 3분, 한 5분 갔는데 그 5분 중에 1분 살아남아 있고 4분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9,995명은 다 안 좋습니다. 결과가. 특히 옵션은 그렇습니다. 선물로는 그나마 절제하면서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물 옵션 강의를 이렇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찍을까 하다가도 이거는 찍지 말자.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나중에 우리 인턴 프로그램 인턴하고 그 다음을 제가 레지던트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레지던트 과정 해서 총 한 3년 하시면 이제는 하산하시라고 제가 얘기할 건데 그 중에서 정말 주식으로 정말 찐 고수가 되셨다고 생각되는 분한테도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몇 분 옵션 가르쳐 드렸다가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면서 제 말 안 듣고 그냥 또 혼자다가 다 날린 분들은 워낙 제가 많이 봐가지고요. 그래서 절대 이제 가르쳐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에나 기사에서 우량 주도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와 TSMC 기사에서 엔비디아의 마진 감소에 대한 인사이트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10대, 20대 시절 핸드폰이 지금처럼 펴지지 않았을 때는 화장실에서 두고 읽었던 책이 책은담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신문기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제가. 네. 자, 그러면 좀 빨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진짜 위기는 뭘까요? 무디스가 3대 신용평가사 중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근데 진짜 위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등급은 채권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대한 평가인데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주의를 유지하는 한 달러를 찍어내서라도 부채를 갚을 수가 있고 달러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견고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런 점에서 기축통화 보유국인 미국에는 신용평가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국채 보유가 좀 더 위험해졌다는 의미라기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시켜온 미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균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 위기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로 꼽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이 됐는데 미국은 매년 빠짐없이 재정적자를 내고 있고 24년에는 이게 회계연도 24년이 23년 10월에서 24년 9월 그래요? 미국 재무부의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로 끝나나요? 저는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말로 끝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미국 재무부의 회계연도는 23년 10월에서 9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숫자를 좀 유심 있게 보는 이유가요. 왜 9월 달이 미국 전체 시장에서 하락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2월 달. 그래서 왜 9월이 안 좋을까?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9월이 안 좋을까? 네, 요거는 좀 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 24 회계연도에서 재정적자가 1조 8,300억 달러로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2,500조 뭐 이렇게 적자가 났고요. 재정적자. 이 재정적자는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지고 늘어나는 국채 발행은 국가 부채로 쌓이게 되고요. 회계연도 24년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는 35조 4,600억 달러로 GDP의 124%에 지금 달합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늘어나는 국가 부채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으로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 미국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5년에 미국의 이자 비용은 9,5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회계연도 25년 들어서 지난 4월 말까지 정부 지출 중 이자 비용은 사회보장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사회보장연금이 제일 큰 지출인가 보네요. CBO는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은 10년 후인 2035년에는 연간 1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자 비용 증가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국가부채를 늘리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무디스는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미국 여기서 이제 안정적이라는 거는 한 단계 이제 내려놓고 AA1에서는 안정적이다. 당분간 등급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 이런 뜻이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독립적인 연준의 효과적인 통화정책과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 유지 등이고 무디스가 당년에 보이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굳이 언급했다는 것은 역으로 과거 기본 상식으로 여겨지던 이 세 가지 조건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일 수 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반복적인 셧다운 위기도 달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항목을 했고요.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정부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서 정부 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며 의사결정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노출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거듭 압박하는 모습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 대해 무디스가 삼권 분립을 강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 행보로 인해서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임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심각한 안전사고가 한 건 일어나려면 통계적으로 그 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가 29건,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이 300건 정도 발생한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미국은 여전히 별 타격 없이 안녕하다. 하지만 경고가 쌓이며 미국에 대한 신뢰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 하일리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반드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경미한 사고가 여러 번 나타나면서 큰 사고에 대한 시그널을 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간 S&P 500 6100까지 오른다. M7 등 대형 테크주 주목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중미 관세 협상 호재 등 뉴욕 증시가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JP모간이 S&P 500 지수가 6144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단기 낙관론을 제시했고요. 현재 시장은 호재는 호재로 악재는 무시 국면이라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대세 상승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JP모건은 향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이달 28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미중, 유럽, 캐나다 간의 무역협상 진전 등을 꼽았고요. 여기에 6월에서 7월 계절적인 강세와 견조한 고용소비 지표, 인수합병 M&A 시장의 화랑 등도 모멘텀 요인으로 분석을 했고 단기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부진과 무역협상 정체,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제시가 됐습니다. JP모건은 특히 이 M7 중심의 대형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5월 15일 기존 S&P 500이 0.6% 상승한 데 반해서 연초 이후 수익률 말하는 거죠. M7 수익률은 마이너스 4.7%에 그친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수혜와 AI 컴퓨팅 플랫폼 사업 확장이 그리고 테슬라는 6월 출범 예정인 로보택시 서비스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출시 앨런 머스크 CEO의 도치 활동 축소 등의 호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백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는 중장기적으로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에 금리 민감도가 높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고요. 백연구원은 앞서 지난달 폭락 장세 속에서 과매도 진입, 저점 매수의 기회에 투자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달 S&P 500 예상 밴드를 5,650에서 6,200포인트로 제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JP모건에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캐점에 움츠린 LG엔솔, 인니 이어 베트남 투자도 무사. 요즘 요쪽 2차 전지 쪽이 너무 주가가 안 좋아가지고, 그죠? 어제도 참, 저희 회사에, 작년 7월에 수익을 한 1억 수익 내시고 해지를 하신 분이 어제 다시 찾아오셨는데,
작년 7월에 그 돈을 찾아가지고 2차전지를 물타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계좌가 반토막이 된 걸 보여주시는데, 한 2, 3개월 동안 계속 망설이다가 오셨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냥 일찍 오셨더라면 저희가 한 2달 사이에, 한 2~3달 사이에도 막 2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그때도 2달 전에나 3달 전에도 좀 빨리 2차전지 그 물려있는 것들은 빨리 저희가 정리하고 리밸런싱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캐즘에 한껏 움츠러들고 있다.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생산기지 구축 계획이 잇따라 보류 또는 철회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예정된 베트남 투자 계획까지 없던 일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당분간 수익성 확보에 방점을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앞서 글로벌 배터리 업계는 21년부터 22년 공격적인 증설 경쟁을 벌인 탓에 현재는 공급 과잉 우려로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캐점 한파를 맞고 있다. 21년, 22년에 이 공격적인 증설 경쟁을 보면서 2007년도에 그 태양광 진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웅진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태양광 진출한다. 그때랑 너무 비슷한 모습이라서 참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자, 20일 베트남 현지 업계 등에 따르면 LG엔솔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 흥옌성 내 LH산업단지 입주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LG엔솔은 고객사의 요청과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난징에 있는 모바일용 배터리 생산 라인과 전기차용 2170 이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흥옌성 내 생산시설로 이전할 계획이고, LG엔솔이 베트남에 단독으로 투자해 공장을 세우는 건 처음인데, 이를 위해서 지난해 2월 실무단을 파견해서 흥옌성 인민위원회 등과 회동하는 등 제조기지 설립을 위한 단계를 밟아왔다. 당시에는 LG화학이었죠. 지난 2019년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 소속 전기차 업체 빈페스트와 배터리팩 제조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가, 그러나 갑작스러운 캐즘으로 해외 투자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관계자는 VTK 내 부지 정지 작업 등 기초 작업에 돌입했으나 LG엔솔이 돌연 지난해 말 투자 철회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고요. 이로 인해서 흥행성 LH산업단지는 갑작스럽게 30에서 40%의 공실이 생긴 상황이고, 베트남 정부와 지방 당국도 각별한 기대를 한 프로젝트였는데 무산돼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답니다. LG엔솔은 최근 해외 투자 옥석 고리기에 한창인데, 지난 4월에는 11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의 완결형 밸류체인 프로젝트 투자를 철회한 바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먼저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LG엔솔의 투자 속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들은 니켈 배터리의 장래성이나 캐즘, 관세 전쟁 등이 맞물리면서 LG엔솔이 프로젝트 철회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북미 지역도 예외가 아닌데, LG엔솔은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 45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는 합작법인 넥스트 스타 에너지에 대한 출자 기한을 3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캐즘이 그 원인이었다. 실적 또한 해외 투자에 신중해진 배경으로 꼽히는데, LG엔솔은 올해 1,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 2천억에서 영업이익 3,700억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2.2%, 138% 증가한 수치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대부분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지급된 이 첨단 제조 세액공제 AMPC 4,577억 원에 기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747이 나왔는데 이 AMPC 받은 돈이 4577이니까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1사분기 영업손실은 약 830억 원에 달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과잉 설비 우려까지 맞물려서 신규 투자에 대한 본사 판단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고요. LG엔솔의 공장 평균 가동률은 23년에 69.3%, 지난해에는 57.8%에 이어서 올해 1사분기에는 51.1%로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IR이나 기업 탐방을 가면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요즘 공장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80%대라고 하면 거의 그냥 풀리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70도 아니고 지금 50일 공장 가동률이 팔아도 계속 적자니까 네, 공장 가동률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여러 가지 시그널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대표이사 사임, 네, 대표이사 사임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주식을 팔 때, 네, 그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언제 사임을 하셨는가? LG엔솔의 권영수 부회장님께서 LG를 떠난다라고 23년 11월 22일 날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영수 부회장 여기 보시면 권영수 부회장 퇴진 보유 주식 전량 매도라고 나옵니다. 23년 11월 24일이잖아요. 그죠? 자, 23년 11월 달에 LG엔솔의 주가 한번 볼까요? 아까 카카오 있었으니까 요거를 LG엔솔로 한번 띄워서 보겠습니다. 좀 전에 23년 11월이었죠. 그죠? LG엔솔의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23년 11월 요때네요. 그죠? 요때라도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요때가 22년 1월 달에 상장이 돼 가지고 그죠? 쭉 올라왔다가 23년 요때 뭐 2차전지 불을 뿜을 때 23년 5, 6, 7월 달 그죠? 요때였고 근데 11월 달에 네, 전량 매도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봉을 볼게요. 23년 11월 20 며칠이었죠. 좀 전에. 네, 요때거든요. 요때 43만원 언저리 하고 있거든요. 44만원 요때라도 팔았으면 지금 27만 9,500원이거든요.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나가면서 보유주식 전량 매도. 네, 그 회사 LG엔솔이 어떤 회사인지 여기 44년 LG맨 거의 구광모 회장 다음 넘버 2라고 거의 LG그룹에서는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건데 이분이 나가시면서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저는 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거 보면서도 제 주변 분들한테는 가장 뭐 유튜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보다도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전량 매도했다. 이것만큼 중요한 매도 시그널은 없는 거였습니다. 씁쓸하죠.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내년 먹거리도 준비된 증권주 21년 호황 다시 올까. 네, 최근에 가장 센 주식 중에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KRX 증권 지수이고요.
올해 들어서 증권주가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내외 리스크로 줄어들었던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가 대권 주자들이 증시 부양 공략을 내세우며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되면 이달 들어서는 증권주가 호황이었던 21년 당시 기록했던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증권주들의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도 미래에셋증권 부국 대신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국내 주식 부문에서 브로커리지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큰데 지난해 말 억눌려 있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올해 들어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뭐 블라블라 얼마 됐다는 얘기고요. 일부 증권사들은 하반기 신규 사업 진출로 추가 수익 기대감도 높아지는데 지난달 금융당국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3분기 발행업 IMA 사업자를 추가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증권사 별도 자기자본 기준 4조 원 이상부터는 발행업 8조 원 이상부터는 IMA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업계에서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이 발행업 사업에 한투미래는 IMA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익 규모는 자기 자본 규모보다는 각 증권사의 운영 전략에 따라 달라질 건데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증권사 자금 조달 수단 확보 및 이자 손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대권 주자들이 자본시장 활성화 공략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공약 중 하나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서 주주이익 환원을 제도하겠다고 밝혔고요. 신영증권 53, 부국 42, 대신 25, 미래에셋증권 22% 등 와, 자사주 비중이 엄청 높네요. 야, 이걸 다 소화시킨다고 소각시켜버리면 이론상으로는 신영증권 따블라야 됩니다. 주가가. 제가 이 자사주 비중이 이렇게 높은지는 몰랐었네요. 이게 지금 최근에 증권주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네요. 제가 보니까. 임희연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 법제화 논의가 부각되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일부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네, 일부 지주사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도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영향이 좀 크네요. 거기다가 상법 개정까지도 만약에 진행된다면 주식시장이 날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환 강자 금융주 실력일까 기대일까? 조금만 더 내용 보겠습니다. 연초 대비 KERX 증권지수가 30% 급등했고 은행지수 역시 12.3%나 상승을 했네요. 증시 불확실성 고조에서도 국내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꾸준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32% 증권지수 올랐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금융주 강세 배경에는 자사주 소각과 비과세 배당 등 밸류업 정책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에 따른 정책 효과 기대감이 더해졌다는 분석이고 최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주주 환원 강화 유인책 등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의미다.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은행은 여전히 밸류업에 진심이고 대형은행들의 경우 올해 약 42에서 47% 총주주 환원율 달성이 기대되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기반한 밸류에이션 상승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아까 제가 우리가 양털깎기 당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KB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보면 전부 외국인 지분율이 막 70%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행들이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금한 금리는 조금 주고
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나 개인들이 또 대출 받을 때는 높은 금리 받고 그 예대 마진으로 앉아서 이 과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버는데 그걸로 지금 배당을 늘려줄게 늘리면 그게 그 외국인들이 60-70% 들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다 받아서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사실. 네.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주 말고 다른 우리나라의 우량주들도 이렇게 밸류업이 되면서 주주 환원율이 그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랑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공제, 연기금들이 우리나라 주식 이렇게 밸류업 그 포텐셜이 높은 기업들 많이 지금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주 환원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 기사 좀 더 읽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주의 최근 상승세가 기대에 의존한 랠리라고 지적을 하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순이자 마진, 축소, 대출 리스크 확대 등 부담 요인이 상존하며 거래대금 둔화로 인한 증권주의 실적 모멘텀 약화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은행의 경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민생경제 회복 취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내놓으면서 대선 이후 단기적으로 정책 실행의 부담이 은행권에 집중될 수가 있죠.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는 증권업종은 전반적으로 정책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외부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역시 실적 시즌 이후에는 주주 환원 강화와 관련한 우호적인 정책 또는 경영 환경 개선 관련 이슈가 주가 흐름에 주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LS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올해 금융주는 장기 보유 전략보다는 정책 이벤트 중심의 트레이딩 접근이 적절하다고 말했고요. 증권업종은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투자자산 부실 우려가 경감하고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면서 반면 은행주의 경우 자사주 소각 규모 확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둔화 및 비우호적 정책 기조로 인해서 주가의 상당은 제한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워맨신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